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 인생을 어디까지 파국으로 몰아가는지 철저하게 보게 된 한 노인 여성입니다. 저는 제 가까이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한 번으로 어디까지 인생이 비참해지는지 철저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절 포함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그 일을 겪게 한 그 인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일이라면 그 인간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일 텐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하게 만나 평범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 부유하지도 않고 그리 어렵지도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남편은 평생을 용접공으로 일을 했고 저는 식당도 하다가 문방구점도 하다가 동네 신발 가게도 하다가 마지막엔 슈퍼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자식이 한 명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더 낳고 싶었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는 딸 한 명이었죠. 그래도 그 딸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딸이 하나만 있었어도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효녀였기에 열 자녀 부럽지 않았어요. 딸은 지금까지 속을 썩힌 적도 없지만 오히려 저희 부부에겐 큰 힘을 주는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보다 먼저 집에 오는 날이면 항상 아빠는 욕조에 들어가 씻을 수 있게 물을 준비해 놓고 저는 하루 종일 슈퍼에서 일하느라 고생했다며 뜨거운 발 마사지를 해주곤 했었죠. 그 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사는 인생은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도중에도 절 돕겠다면서 학교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학원 가기 직전까지 슈퍼에서 제 일을 도와주다가 학원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 딸이니 얼마나 더 소중하고 예뻤겠습니까? 성실하고 착했던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꽤 좋은 곳으로 갔어요. 서울권으로 들어가 거기에서도 성적이 잘 나왔고 덕분에 취직까지 잘할 수 있었죠. 딸은 취직을 해서도 늘 자기보단 우리를 먼저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엔 빨간 내복과 함께 용돈을 무려 50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용돈이 너무 소중해서 딸이 나중에 결혼하면 다시 주려고 얼마 안 되는 돈이어도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죠. 근데도 그 뒤로 딸은 계속해서 용돈을 주었고 저희 부부는 그대로 그 돈을 다 모아 나중에 딸 결혼할 때 보태주었답니다. 나중에 그 돈을 다 모아놓은 통장을 보니까 금액이 무려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매달 우리 부부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주는 데다 보너스를 타면 거기에 더 더해서 주었기에 정말 큰 돈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을 딸에게 결혼식 때 통장으로 함께 건네주었을 때도 딸은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꼭 그 돈을 받아달라고 하니 딸은 그걸로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저희 남편의 차를 바꿔주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차로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평생 트럭에 봉고만 모는 사람이었기에 딸이 쫙 빠진 외제차를 보여주었을 때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본다. 내 팔자의 외제차라니 평생 타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네가 타지 왜 날 사줬어? 아빠 평생 봉고랑 트럭만 몰고 다녔잖아. 평소에 좋은 세단 하나 타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아빠 입으로 몇 번이나 말했으면서 내가 딸이 돼가지고 그런 소원 하나 못 들어주면 되겠어? 이것도 다 엄마 아빠가 내가 그동안 보내준 용돈 모아둔 거로 산 거라 사실 내가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 앞으로 이 세단 열심히 앞으로 타고 다니 생각하니까 나 너무 뿌듯해. 조심히 잘 타고 다니세요, 아버지. 우리 딸은 애교까지 피워가며 자신의 아빠를 달래주었어요. 이 딸과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어도 저희 딸은 저희와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냈어요. 딸은 27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선 얼마 안 돼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손주를 낳은 딸의 모습을 보는데도 마음이 엄청 뭉클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까지 다 도와주고 손주도 제가 많이 가서 돌봐주곤 했죠. 딸은 아이를 총 2명을 낳았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야무지게 잘 키웠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댁 쪽에서도 아이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죠. 그렇게 딸은 야무지게 애들을 키우면서 훈육도 바르게 하고 아이들 교육도 똑부러지게 하면서 우리 큰 손자가 대학교 그리고 둘째 손녀딸이 고등학생 2학년이 될 때까지도 잘 지냈습니다. 아니, 잘 지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 마음고생한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느껴지고 왜 진작에 우리 딸의 아픔을 더 돌아봐 주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데요. 딸은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잘 살고 있었어요. 사위는 은행에서 일을 하던 남자였는데 소개를 통해서 만나 결혼까지 하면서 우리 딸에게 자상하게 해주고 저희 부부한테도 항상 잘하던 사이였죠. 그래서 이 둘을 보고 있을 때면 제 마음이 다 든든해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둘을 예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을 저만큼 잘 실천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주기적으로 집에다 해서 보내주고 딸이 육아로 바쁠 땐 사위 셔츠까지 다려가며 출근 준비를 돕던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점점 딸이 사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딸이 밤늦게 친정집인 저희에게로 왔길래 깜짝 놀라 물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기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갑자기 집에로 왔어? 애들은, 김서방은 자고? 어, 엄마, 동주랑 새별이는 집에서 자고 있고 김서방은 오늘 집에 안 들어온대. 밖에서 좀 일이 있나 봐. 아니, 그럼 애들만 지금 집에 놓고 여길 왔다는 소리야?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얼굴은 왜 그렇게 또 울상이야? 혹시 김서방이랑 싸웠니? 김서방이 집에 안 들어온 걸로 싸운 거야? 그런 거야? 애들이야 뭐 이제 둘 다 고등학생인데 자기네들끼리 집에 있어도 충분히 있지. 엄마, 나 요즘 김서방 때문에 좀 힘이 드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어? 혹시 김서방 바람났어? 어? 그런 거야?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바람난 건 아니더라고. 그냥 나한테서 마음이 떠난 것 같아. 이젠 내가 여자로 보이지도 않나 봐. 뭐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에 남편이 나한테 그러더라, 엄마. 그냥 의리로 사는 거라고. 아니, 사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보고 사는 거래. 기회만 되면 나중에 결혼하자고 하더라. 그게 말이 돼, 엄마? 뭐야? 아니, 김서방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어, 권태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집에도 잘 안 들어와. 애들도 다 컸고 하니까 김서방도 이제 자기 인생 즐기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잖아,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딸은 정과 다른 사위의 마음에 마음이 많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사위가 바람이 난 건 아닐까 싶어서 넌지시 한 번 더 물었죠. 예, 김서방 바람 난 건 아닌지 딴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잘 봐라. 남자 마음이 그냥 떠날 리는 없는 법이야. 그리고 정말 바람이 맞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다 대비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 엄마가 도와줘? 어? 말만 해. 아니야. 그럴지라도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봤는데 여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마음이 떠서 그런 것 같아. 나도 이제 나이 먹었고 남편도 나이 먹으면서 그냥 시들해진 거지 뭐. 엄마 미안해. 내가 괜히 와선 그냥 힘들어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싶었나 봐. 그래도 우리 사이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지 이렇게 엄마한테 찾아와. 엄만 언제든지 우리 딸 편이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면 다 도와줄 거니까. 알았지? 어, 엄마 고마워. 딸은 그렇게 한껏 마음이 풀어져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전 찜찜한 마음을 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사이가 일하는 은행으로 가서 살펴보면서 혹시나 사이가 바람이 난 건 아닐까 몰래 살피며 지켜봤는데 다행히도 딸의 말처럼 바람이 난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딸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사위랑 같이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왔다고 하고 사위가 준 선물이라며 저한테 이것저것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이었나 보다 싶어 마음을 놓고 있었을 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덮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더 돌아보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을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큰 손주는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 손주는 고등학교를 잘 적응하면서 다니고 있으면서 딸과 사이사이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녁에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녀에게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쓰러졌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할머니?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엄마 어떡해요? 네?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일어나질 않아요. 뭐라고? 엄마가 쓰러져? 지금 집에 누구 있는데? 네 아빤, 오빤 어디 있고? 아니다. 119에 신고했어? 구급차 불렀어? 네, 구급차 불렀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아빤 전화도 안 받아요. 어떡해요? 오빠도 학교 갔다가 오늘 늦게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엄마 어떡해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손녀딸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딸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119엔 바로 신고를 해서 딸은 금방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다 제쳐두고 남편과 함께 딸이 있는 병원으로 얼른 갔죠. 하지만 끝내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은 이미 초동 대처가 너무 늦어버려 결국엔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더는 손을 쓸 수 없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녀의 말로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각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쿵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제 딸이 글쎄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녀딸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기에 결국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일이라곤 손녀딸이 119가 오는 사이에 그들에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 들으며 뭐라도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실력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제 딸은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긴 했지만 뇌사 상태를 피할 순 없었던 거였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딸은 병원에 도착해서는 수술까지도 다 했지만 뇌 부종으로 인해 더 오래 수술을 하지 못했고 그대로 뇌사 상태로 들어가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 딸에게는 언제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르는 뇌 동정맥 기형이 선천적으로 있었나 보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그런 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큰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딸에게 미안했고 죄책감이 들어 한시도 딸 옆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나 우리 남편이나 이 딸 하나 보고 살았어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저 이 딸 없으면 죽어요. 우리 부부한테 소망은 얘 하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우리 딸 이대로 못 보내요. 이대로 누워있게 할 수 없어요, 선생님. 얘 나이가 아직 창창해요. 우리 손주들도 있다고요.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제 손주들도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 울부짖는 절 남편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연락을 받고 온 사위는 놀랐는지 한동안 멍하니 있더라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위는 그 뒤로 한참 생각이 많은 듯 하더니 제 딸의 상태를 보고 보호자가 해야 하는 일들만 처리를 해놓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1년이나 지속되었죠.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누워 지내는 딸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란 사이놈은 몇 번 얼굴을 비치지도 않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길래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바쁘게 사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어쩜 이렇게 무심할까 싶어 화가 나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김서방, 그래도 자네 마누라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주말에라도 와서 좀 보고 퇴근길에라도 와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어쩜 그렇게 사람이 무심해? 둘이 부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아무렇지 않게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냐고?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사위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몇 번이고 참고 참았다가 몇 개월째 혼자 침대에만 누워있는 딸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이런 딸을 찾지도 않는 사위에게 말을 한 거였죠. 근데 그때 사위가 하는 대답을 듣고 저는 더더욱 무너지는 억장을 꽉 붙들어야 했습니다. 장모님, 어차피 누워있는 사람 제가 온다고 뭐 달라집니까? 깨면 갈게요, 깨면. 저 바쁜 사람이에요. 오늘도 야근한다고요. 저도 나름 아픈 마누라 두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사위는 전화로 하소연하는 저에게 매정하게 대답을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참담하고 내 딸이 불쌍하던지. 저는 당장이라도 다시 전화를 해서 따지거나 집으로 쫓아가서 싸워볼까도 했지만 우선은 내 딸의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저는 딸이 일어나는 것만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간호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정말 우연히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건 저와 제 손주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걸 먼저 발견한 건 손주였어요. 손주는 자기 동생과 함께 제가 딸과 함께 있는 병실로 왔고 거기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저에게 들려줄 게 있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내가 지금부터 할머니한테 뭐 하나 들려줄 건데 충격받지 마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이거 들어야 돼요. 나랑 새별이가 발견한 건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할머니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뭐? 뭔데 그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잠깐만요. 오빠 잠깐만. 내가 혹시 몰라서 청심환 샀어. 할머니 먼저 먹고 들어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들려주는 걸 들어야 했고 아이들이 들려주는 걸 다 들은 후에 저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들려준 건 바로 딸이 쓰러지기 전 사위와 딸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고
거기엔 감히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속 대화는 손주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제 첫째 손주는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서 한 번씩 엄마 물건도 다시 살펴보곤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핸드폰이 보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년 내내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전화기였기에 고장은 나지 않았나, 엄마가 사진첩에 저장해둔 자기와 자기 동생의 모습들은 어떤지가 보고 싶어져 뜬금없이 자기 동생이랑 둘이서 핸드폰을 충전시켜 이것저것 살핀 거였죠. 근데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걸 들은 두 손주들이 큰 충격을 받고는 저한테 가지고 달려온 거였어요. 핸드폰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로 딸이 사위에게 무언가를 사정사정하는 소리였고, 그 내용은 제발 상간녀와 헤어지라는 딸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헤어져.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잊어줄게. 우리 애들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제발 그 여자랑은 헤어져줘, 여보. 어?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냐고. 우리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해봤어? 그런 거 다 생각해봤냐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 하나 보고 살아온 난 어쩌라는 거야. 제발 내가 다 용서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줄 테니까 그 여자랑은 헤어져, 제발. 아,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지금 우리 애들이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이야? 아니잖아. 클 만큼 다 컸고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엄마 아빠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나한테 그딴 소리 할 거면 아예 그냥 입 닫고 말도 꺼내지 마.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너무 끔찍하게 싫다고. 그 여잔 나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다시 설레는 감정도 느끼게 됐고 다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 그거 나한테 해줄 수 있어? 아니, 넌 절대 못해. 그 다 늙어빠진 얼굴로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할 거면 다 집어치워.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충격받을지 몰라.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나 외동인 거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나 하나 보는 거 사는 게 낙인분들인데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 그래서 내가 네가 해달라는 부탁 다 들어줬잖아. 놀러 가는 척 다 해주고 사진 찍어 보내고 했어, 안 했어? 근데 그거 어차피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 너. 이제 생쇼 그만해. 나도 지겨워서 그딴 짓 더 못하고 나 그 여자랑 마음 편히 그냥 같이 살고 싶으니까 이쯤에서 제발 갈라지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딴 걸로 전화할 거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끊는다. 저는 사위와 딸의 통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잘 지낸다고 생각한 건 사실 모두 다 거짓이었던 거였어요. 딸은 늘 마음이 깊은 아이라 클 때도 저희 부부가 걱정할까봐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잘 안 하던 애였어요. 그러니 자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면 우리 부부가 또 힘들어할까봐 말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떠나려는 남편과 극한 싸움을 싸우고 있던 거였죠. 그걸 알고 나니 정말 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딸을 더 돌아보지 못했던 무심했던 날 자책했습니다. 물론 저희 딸이 제 앞에선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듯이 했어서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쓸 걸 하는 후회감이 몰려와 미칠 것 같았죠. 혼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수히 싸워왔을까 싶은 생각에 듣는 내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뒤로도 그 음성 파일 외에 사위와 함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다 봤는데 하나같이 다 딸이
제발 돌아와 달라, 상간녀와 헤어져라라는 문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딸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걸까가 단번에 이해가 된 저는 더는 지체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비통한 마음을 붙잡고 아이들을 병실에 잠시 두고는 얼른 사위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애들이 아빠가 집에 있다는 걸 알려주었기에 저는 더 찾아 헤맬 것도 없이 무작정 딸과 사위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어요. 다행히도 애들이 병원에 있던 시간이 꽤 되었는데도 그 사이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위가 집에 있더라고요. 사위는 집을 나갔던 애들이 아닌 제가 들어오니 절 보자마자 당황했지만 저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했어요. 자네, 나 다 알고 왔어. 대체 뭐야? 내 딸 쓰러지기 전에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자네 여자 있었나? 어? 여자가 있었던 거냐고. 사실대로 다 말해야 할 거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체 내 딸이랑 쓰러지기 전에 얼마나 어디까지 얘기가 됐던 건지 다 말하라고. 저는 딸과 사이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이혼 서류 얘기까지 주고받은 걸 다 보았기에 그에 대한 내용도 다 설명을 하라며 사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위도 모든 게 다 걸렸구나,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실은 이혼하려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뭐 다 알고 오신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저 여자 있어요. 좀 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을 잡아보려고 해도 그냥 제 눈엔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걸 어쩝니까? 제 마음은 이제 와이프한테 있지 않아요. 제 마음은 오로지 그 여자한테만 있어요. 그러니 계속 결혼 생활을 해도 서로에게 괴로울 뿐이라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전 이혼 서류도 다 적었어요. 와이프만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 사이 이렇게 쓰러져 버려서 저도 지금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뭐 억지로 도장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야? 이런 뻔뻔한. 야, 너 지금 가정 있는 사람이 바람핀 게 뭘 잘한 짓이라고 이렇게 당당해. 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고.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습니까? 저도 와이프랑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한 사람이랑 20년 살았으면 저도 잘 산 거 아니에요? 애들도 이제 어엿한 성인 되어가고 있고, 뭐 새별이도 이제 곧 19살이고 조금 있으면 다 큰 어른인데 제 마음 하나 이해 못 해줄까요? 저는 잘못 없다고 봅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한테만 주구장창 있어요? 사위는 정말 적반하장식으로 나왔고 급기야는 저한테 본인을 놔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제가 우리 딸 아픈 사이에 이 인간을 놓아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놓아주자마자 이 인간은 바로 상간녀에게로 가서 둘이 새 살림 차릴 것이 뻔했기에 놓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이미 제가 알게 된 사실에 더는 지체할 필요도 못 느꼈는지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제 딸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리고 제 손주들도 너무 불쌍했죠. 아픈 마누라의 자식들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도망간 사이놈이 그저 너무 미울 뿐이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찾아서 혼쭐을 내주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 떠난 놈 붙잡고 이 짓 저 짓 해봤자 내 딸만 더 비참해지고 우리 손주들만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기로 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은 평온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고 저는 그 누워있는 딸의 모습마저 보는 게 감사하고 좋았지만 그것도 더는 볼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은 병상에 누운 지 1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딸의 숨이 멈추자 의사 선생님은 김동은 씨 4시 16분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망 선고를 내렸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슬펐어요. 정말
제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 쓰러지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했을 딸을 보니 너무나도 안쓰러웠죠. 저는 정말 20년을 넘게 그래도 한 식구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이가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 딸을 헌신작처럼 버려버릴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딸의 사망 선고를 듣고 난 뒤에 한쪽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제 첫째 손주였어요. 할머니, 나 이대로 엄마 그냥 못 보내요. 우리 엄마 이렇게 아프게 만든 놈 제가 꼭 복수할 거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까지 버린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복수할 거라고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아가. 이리 오렴. 너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이 할미가 이제 너희 다 책임질 거야. 이 할미만 믿어. 할아버지랑 내가 너네 다 안아주고 다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리 와 내 새끼들. 이리 와. 저는 우리 손주의 울부짖는 소리에 마음이 아파 딸을 잃은 슬픔을 함께 느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전 단순히 손주가 그냥 엄마 잃은 슬픔이 아빠의 배신이 힘들어 그때만 감정적으로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생각보다도 제 손주의 계획은 아주 철저했고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죠. 왜냐하면 이 손주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아빠를 초전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딸의 장례를 다 치르고 안치까지 다 하고 나서 전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들을 잘 키워 대학에서 시집 장가까지 잘 보낼 수 있을까 남편하고 고민하며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제 큰손주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단 큰애 대학 등록금 먼저 생각을 하며 차후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우리 손주들이 그때까지도 마냥 어린애라고만 생각을 했었기에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애들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커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위라는 놈이 도망가고 나서 두 손주들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손주들과 함께 밤에 인사를 하고 잠에 청하려고 했죠. 근데 큰 손주가 갑자기 제 방에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 적힌 주소로 오세요. 제가 내일 재미있는 구경 시켜드릴게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재미있는 구경이라니. 여기 너네 아빠 다니는 은행 아니냐?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절대로 아빠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제가 내일 완전 재미있는 구경 시켜드릴 테니까 꼭 오셔야 돼요. 아셨죠? 9시까지예요. 할머니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꼭꼭 오세요. 저는 큰손주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을 계획하려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가 어쩌려고 일어나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손주를 말리거나 지키기 위해 저는 그 은행으로 시간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만한 걸 보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제 손주와 손주의 친구들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청년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 내용이나 모습들이 너무 웃겼어요. 일단 플랜카드의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 은행 사원, 자기 고객과 바람나다. 그는 과연 능력자인가 파렴치 아닌가. 모 은행 고객, 담당 대출과 직원과 바람나다. 그는 과연 공주인가 꽃뱀인가. 우리 엄마를 죽음으로 내몰고 내 연녀와 도망친 인간을 고발합니다.
이 문구가 적혀 있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청년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진도 같이 들고 있었는데 그건 사위와 상간녀가 같이 있는 모습에서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재미가 있던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수군거리며 쳐다봤고 그 안에 써 있는 문구를 보면서 키득키득 웃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구를 통해서 그 은행 안에 있는 사위 얼굴을 보러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마지막 문구는 이거였어요. 바람난 동물 구경시켜드립니다. 지금 저 은행 안에 있으니 구경 오세요. 공짜예요. 실컷 보세요. 이 문구 하나에 그 은행은 주변의 구경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손주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았죠. 큰 손주는 플랜카드는 친구들에게 맡기고 절 데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자마자 큰 손주는 손에 들고 있던 걸 그대로 자기 아빠에게로 가서 그 얼굴을 향해 던져버리며 뿌렸어요. 야, 김동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냐고? 우리 엄마 죽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자식 새끼 다 버리고 도망간 놈 응징하는 짓이다. 왜?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아니, 인간도 아니라고요. 사람이면 이딴 짓 못하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지금까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감히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해. 이게 진짜? 야, 너 근데 이건 다 어디서 났어? 이게 다 뭐야? 너 설마 나한테 사람 붙였어? 어? 근데 이놈의 자식이? 너 이딴 못된 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냐고? 당신한테 배웠겠지. 누구한테 배웠겠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소리도 몰라? 그만큼 멍청해 당신? 이 자식이? 사위는 자기 아들의 말발에 조금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 손주가 손에 들고 있다가 뿌린 그 바람핀 증거 사진들은 전부 다 최신 사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 손주가 심부름 센터 사람들을 써서 지 아빠 뒤를 몰래 밟은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그런 걸 할 생각을 했냐고 돈은 다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모아두었던 용돈이랑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걸 다 탈탈 털어서 흥신소 사람들을 쓰는데 썼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비용은 비록 만만치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덕에 복수는 아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가 심부름 센터를 통해 찾아낸 증거는 바람핀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신 나한테 이 증거들만 있는 것 같지? 웃기지 마. 이제부터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은행장 누구예요? 은행장님 나오세요. 고발할 게 있습니다. 당장 은행장님 나오세요. 다짜고짜 은행장을 찾는 손주 행동에 사위는 더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은행장을 찾는지 몰라 저도 당황하고 있었을 때 은행장이 이 모든 소란을 다 알고 나서 나와 제 손주를 말렸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은행장입니다. 저 지금은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요. 여기에서 말해야겠어요. 이 인간 김만호를 고발합니다. 고객이랑 바람피고 가짜 서류 넣어서 대출받아준 이 인간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저와 사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손주의 말에 깜짝 놀랐고 더더욱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커지기 시작했죠. 여기 증거도 다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차에서 대출 관련 얘기로 대화한 내용 제가 다 잡았습니다. 녹음 증거 여기 다 있어요. 손주의 소리가 커질 때마다 은행 안에 있는 수군거림도 커졌고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려 하자 그제서야 은행장과 그 안의 다른 직원들은 저와 제 손주를 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손주는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은행장님. 정말 우리 아빠지만 저 인간 나쁜 인간이에요.
여기 대출받았던 고객이랑 썸 타고 불륜한 짓거리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사기쳐서 대출까지 받아줬어요. 서류 다 조작해가지고 대출이 나올 수가 없는데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 상간이하고 눈 맞아서 우리 집까지 다 파탄 내고 도망간 인간이에요. 이런 사실 다 모르고 계셨죠? 저는 손주의 말을 들으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기 대출은 TV에서만 많이 봐왔던 건데 실제로 제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저지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 손주는 그 여자 사진까지 다 구해서는 은행장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도 다 파악이 되어 보니까 무려 그 상간녀는 제 사위보다도 8살이나 어린 애였고 생긴 것 딱 봐도 다방년처럼 생긴 애였습니다. 처음에 이 둘이 눈이 맞을 때도 대출을 받을 때 그렇게 불법으로 무려 2억이나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뒤로 최근에 또다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손을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녹음 파일 안에 둘이서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미 시도를 여러 번 한 상황이었죠. 그 모든 걸 다 한 은행장은 곧바로 그대로 서류들을 다 들고 와서 감사히 들어간 듯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고발을 한 뒤에 곧장 나왔고 마지막까지 손주는 자신의 아빠를 괴롭혔어요. 당신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난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우리 엄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우릴 버려버리고 여자 때문에 도망간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해. 앞으로 다신 우리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들통나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위를 등지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사위는 은행에서 실제로 조작해 대출을 받아준 혐의가 모두 다 들통이 나버렸고 바로 고소를 당한 듯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와 우리 애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위가 죗값을 치르길 원했지만 은행이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끝내는 사위는 자신의 잘못이 모두 다 드러나 여러 가지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로 은행에서는 잘린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다 걸리고 나자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사위는 그 상간녀에게도 버림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 불려시 같은 꾀임에 넘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위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죠. 그 뒤로 버림받은 사위는 몇 번이나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호소를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 그쪽에 합의금 물어줘야 해서 정말 난감합니다. 이제 저 오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예? 저 애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애들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신이 나갔었다. 너희들이랑 너네 엄마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아빠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완전히 빈털털이야, 애들아.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새별아, 이 아빠 좀 봐줘. 어? 새별아, 너 어릴 때 아빠 많이 따랐잖아. 우리 4명을 앞에 세워놓고 호소를 하던 사위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던 자기 막내딸, 그러니까 제 막내 손녀딸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렸어요. 그걸 제 큰손자가 막으려고 하자 자기 오빠를 탁 막으며 한 막내 손녀 행동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손녀딸은 자기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지 아빠를 향해 아주 상냥한 투로 말을 했어요. 아빠, 잠깐만 기다려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거 잠깐 놔봐요. 손녀의 따뜻한 음성에 안심이 좀 된 듯한 사위는 그대로 손을 놓고는 손녀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녀딸은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왔고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손녀딸의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손녀는 그 돼지 저금통을 가져다가 배를 갈랐고 꽤나 묵직했던 그 돼지 저금통을 가르자마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건 바로 그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동전들을 싹 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기 아빠 머리 위로 쏟아버리는 거였죠. 자요, 됐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아빠한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에요. 그 불쌍한 꼴로 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살았을 텐데 이걸로 나가서 밥을 먹든 술을 사 마시든 알아서 하세요. 이거 뭔지 기억나죠? 나 중학생 때 아빠가 마지막으로 사준 돼지 저금통. 그날 이후로는 아빠 같지도 않게 행동했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자요. 이거 다시 싹 다 돌려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사이에 남은 거 없이 살 수 있겠죠?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이봐요. 내가 진짜 다 줬으니까 앞으로 여기 다신 찾아오지 마요. 그리고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신고당하고 싶어요? 앞으로 또 여기 찾아와서 내 바지가랑이 붙들면 그땐 확 신고할 거야. 당신 이제 내 아빠도 아니니까 빨리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어요. 오빠, 이 사람 끌어내자.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손녀딸은 정말 끔찍한 걸 보는 듯하면서 벌레 내쫓듯 내쫓으려고 했고 자신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제 남편이랑 손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셋이서 사위를 몰아냈어요. 그 뒤로 사위는 더 이상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은행에서도 쫓겨나고 고소를 당해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 죗값을 치르느라 합의금까지 전부 다 물어줘야 해서 지금은 원룸에서 지내며 전전긍긍하며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사위와는 아이들 양육권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들 모두 다 지 아빠한테 양육권을 맡기고 싶지 않아 하기에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저희 부부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위는 그동안 느낀 게 많았는지 순순히 그 양육권을 포기하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못하겠다고 싸우려 했었어도 유책이 분명히 그쪽에 있었기에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나 다름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덕분에 지금은 우리 손주들은 완전히 제 식구들이 되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위는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어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들도 재산도 다 잃은 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 가족은 이번을 계기로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들 사이 이상의 가족애가 생겨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제 막내 손녀딸은 다니던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고 우리 큰애는 그 아픈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대학교를 휴학하고는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원래부터 1년 학교 다니고 군대를 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큰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부부와 자기 동생이 걱정되어 군대 가는 걸 미루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으니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군대 가서 애가 더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미루라고 할까 싶었지만 오히려 손자 녀석이 우리만 괜찮은 거라면 자기는 오히려 그곳에서 몸쓰고 하면 더 금방 이 지난 시간들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군대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저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 엄마한테도 같이 다녀오기도 했네요. 엄마의 유골함 앞에서 우리 큰 손자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거기선 편안하게 잘 있어요? 우린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슈퍼맨처럼 아빠도 물리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새별이도 다 책임지고 잘 보살필 거니까 엄만 나만 믿어요. 나 그리고 군대 가서 진짜 멋진 어른, 멋진 남자가 돼서 돌아올게요. 그래서 더 든든한 오빠, 손주, 그리고 아들이 되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하늘에서 꼭 저 지켜봐 주세요. 진심 어린 깊은 손자의 고백에 우리는 모두 다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여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 눈물만 끄끄거리며 울고 있는 우리 손녀딸의 손을 우리 손자가 잡아주면서 토닥여주는데 우리 딸이 살아서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뿌듯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모두 다 지나버린 일인 것을요. 저와 남편은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든 더 잘 키워보리라 더 다짐하게 되기도 했네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까지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깨달으셨나요?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순간순간 선택을 잘하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이 어떠한 책임을 불러들일지 잘 고민하면서 늘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신중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디 저희 손자가 군대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보내주시고 제 손녀딸도 공부 열심히 해서 보란 듯이 좋은 대학 가고 창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의 소리를 보내주세요. 이 늙은이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